네, 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은 우리 대체 공휴일로 인한 여러분들께 그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10월 달에 휴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강도 할 것이고요. 최소 15주의 수업은 무조건 진행합니다. 보강 외에도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조금 그 수업에 대한 열정은 많은데 혹시나 수업 시간에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동영상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그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레저에 대한 이야기, 또 스포츠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와 여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그 질적 연구 중에서 자료 수집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적 연구에 대한 그 논문 쓰시는 분도 많고 관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 개괄적인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요런 이야기들 그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추가로 뭐 다른 자료는 케이스 스터디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떻게 자료 수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질적 자료는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질적 자료 수집의 핵심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면담이 되겠고요. 그냥 우리 근데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이걸 그냥 면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슨 면담이죠? 그렇죠. 심층 면담. 영어로는 in-depth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관찰입니다. 특히 참여 관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관찰이 뭐 적용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언제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정답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우리는 자료를 수집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우리는 포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영어로는 satu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료 수집의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나왔듯이요. 여러분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 수집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연구자가 완전히 파악해야 적절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무슨 현장? 그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그 메모죠. 기록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구 노트에 과연 우리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층 면담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죠. 예를 들자면 비구조화된 것도 있고 반구조화된 것도 있고 구조화된 것도 있는데 물론 질적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가장 그 모범 답안은 비구조화로 시작해서 반구조화로 끝나라. 이게 제가 수많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뭐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는데 좋은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특히 면담에 있어서는 비구조화. 다시 말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줘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반구조화, 세마이로 들어가라. 세미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련인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특정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이 관련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질적 연구 그 프로젝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가 중년 여성들의 그 팬덤 활동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롯 가수들에 대한 중년 여성들의 그 팬덤 문화, 활동, 경험이 과연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 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질문도 던져보고 또는 공식적으로 편지도 보내봤지만 이거에 대한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제 연구 주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키퍼슨을 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누군가를 소개받는 그러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데요. 근데 이게 좀 전문 용어로는 그러니까 세평적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려진 사람을 접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덩이 표지법이라고 합니다. 한 명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알아가는 또는 소개받아 가는 그러한 단계를 포함하는 형태의 그 자료 수집, 인터뷰이를 만나는 과정이죠. 네 번째는 자료 수집 관련 사항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연구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연구를 하면 우리 연구의 윤리성, 소위 말하는 ethical consideration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윤리적이 중요한 연구가 바로 질적 연구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건 바로 자료 수집할 때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료가 얼마만큼 쌓였나, 지금 이 상태는 포화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를 면담하여 얻은 여러 그 자료나 양을 연구 참여자가 이렇게 면담해 가면서 이 정도 양이면 괜찮아, 이 정도 양이면은 나는 할만해 라고 느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4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있잖아요. 요런 거 여러분 사진 찍어 놓고 쓰셔야 됩니다. 질적 연구 하시게 되면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터뷰 할 때 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연구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와 출처에 대한 생각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질적 연구의 자료와 출처는 주로 어디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질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 출처는 바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행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어 연설이나 언어물 또는 메모가 들어있는 필기물이나 책자, 이야기, 작품 활동, 시각적 영상물, 동영상, DVD 이런 게 다 그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뭐 공개적으로 나온 출판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매체물들도 가능합니다.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서들. 특히 학교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체육 활동과 연관된 학교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체육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행책이라든지 체육 활동에 대해서 체육 선생님들 1, 2, 3학년 체육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준 실라버스라든지 우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체육 교과에 대한 그런 어떤 규칙 이런 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해서 분석해야 내가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법규입니다. 법규. 법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장에서 중요한 법규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전 문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그 조직에 이러한 법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이라든지 그 조직의 조직도, 사건이 일어난 여러 가지 맥락, 사회 지리적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자료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자료 사용 시에 여러분들은 뭘 고려해야 될까요? 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을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용적 차원, 세 번째는 윤리성의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존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인식론은 대체로 우리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지식을 알게 되어 나가는가, 이게 인식론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knowledge, 지식에 대한 문제가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조직에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 지식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배워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비 체육교사가 숙련된 교사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 이건 또 약간 인식론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실용적인 측면은 뭐야? 이게 과연 내 연구가 실제 상황,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쓰여질 수가 있는가? 또는 실제의 레저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저 서비스를 창업해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간혹 얘기하는 와그라든지 이런 프리카 같은 액티비티 플랫폼을 창업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걸 창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요. 선우윤 대표한테 어떻게 창업하셨습니까? 라고 내가 연구한 게, 이게 진짜 이러한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이거와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세 번째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윤리적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가 하기 싫다, 또는 내가 말했던 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걸 그대로 고집하는 건 질적 연구가 아닙니다. 질적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윤리성이 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고려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연구자 자신은 그럼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연구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내가 면접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내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좋은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질문을 많이 던져요. 누구한테? 자신한테. 나 제대로 가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화된 면접 대신에 나는 왜 비구조화된 면접을 하는가라는 질문도 던져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차이는 뭐죠?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얼마나 연구 참여자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의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조화는 거의 들을 수가 없죠. 알다시피 구조화의 대표적인 예가 yes, no잖아요. 또는 1, 2, 3, 4, 5로 측정하는 건데, 비구조화는 뭐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아닙니까? 1, 2, 3, 4, 5와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다음으로 질적 연구의 기획과 수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질문의 본질과 형태, 범주의 순서를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적 연구의 핵심은 질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내 연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과연 이 질문의 본질, 내가 던지는 질문은 제대로 던지는 질문일까를 자꾸 되뇌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범주 또는 이 순서는 제대로 됐는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연구자는 특정 주제에 다루는 깊이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바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연구자는 도구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소위 말하는 인스트루먼트예요. 연구자가 왜 인스트루먼트가 되냐면 바로 이 깊이, 내가 깊이가 없으면 제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가 과연 어떠한 순서로 면접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 사람들이 약간 우리 그 연구 참여자들께서 약간 주눅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 즉 심리적 안정감을 또는 친밀감을 서로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밀감 속에서 좋은 연구 데이터, 소위 힘축 면접 자료가 구축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질적 면접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맨 처음에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의 목록을 작성.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적어주세요. 저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 마인드맵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저희 마인드맵에 대해서 복습해 볼까요? 제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이 뭐냐라고 하면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에서 하위 주제로 가지쳐 나가서 주제를 나눠가는 것을 마인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인드맵이 상당히 질적 면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맵을 잘 짜면 일종의 연구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하위 주제를 만들어 가면서 연구 질문이 확장이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상당히 이거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꼭 씁니다. 두 번째, 커다란 연구 문제들을 일단 작은 연구 문제로 분리해라.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큰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쫙쫙쫙쫙 정리해.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알마인드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 알마인드 같은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무료고 너무 쓰기 좋고 파워풀해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각각의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럼 저는 요 단계에서 작은 문제를 갖고 그거를 동그라미 치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요 문제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질까. 저는 가급적으로 요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3개 정도의 문제를 뽑아내자. 3가지를 이게 저의 나름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로, 작은 연구 문제들에 대한 면접의 화제와 질문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재밌는 화제 한두 개 이런 거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유연성과 가변성이 포함된 여러 가지 면접 형태를 또한 도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 2가지는 뭐죠? 그죠? 유연성과 가변성이라는 것이죠. 네, 유연성과 가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유연성과 가변성을 통해서 면접 형태를 도식화해라. 그러니까 유연성과 가변성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다. 또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작은 문제를 구분을 줬지만 언제든지 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6번째는, 면접에 표준화된 질문이나 항목의 도입 여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 면접을 10명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지 하는 게 기본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의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을 갖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 2-3가지 유형을 갖고 서울에 사는 분은 이거, 예? 부산 사는 분은 이거,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5번, 6번이 다른 내용이면서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동시에 면접에서 저는 교차적 점검도 같이 해줍니다. 교차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뭐 저도 교차 점검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동료 검증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동료 검증을 통해서 내 친구가 한 번 정도 내 거를 보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도 내 거를 한 번 정도 보는 거죠. 내 친구도 내 거를 한번 체크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교차 점검을 한 거죠. 이게 우리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높이고 면접 계획도 효율적으로 하게끔 도움을 준다. 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인데요. 네, 그래서 연구자가 수행한 면접과 그 형식은 과연 윤리적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연구 참여자들한테 너무 강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너무 그 구조화된 형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지닌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내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반성을 잘하는 거예요. 반성이 뭐 잘못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수행한 면접과 그 형식에는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연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연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한가를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가 참 할 게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정당성의 부여와 설득의 관계가 있는가? 과연 내가 부여했던 그 정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연구 참여자들이 납득하는가? 면접할 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면접자, 연구 참여자들한테 연구물에 대한 동의, 아까 얘기했죠. 그거 반드시 받았는지를 다시 체크해야 돼요. 이거 안 받았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적 연구를 위한 이제 결국은 프로포자를 해야 되는데 질적 연구의 프로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질적 연구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연구 주제,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라. 저는 모든 연구, 이거는 양적 연구도 똑같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2단계예요. 2단계.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를 규정 지어라.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아니, 내 연구 주제죠. 내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그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목적이 나오죠. 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서론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학위 논문이건 학술지 논문이건 간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 목적에 근거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일반적으로 연구 문제를 3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연구 문제 3가지로 만들어 보는 좀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연구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저는 뭐 여러분들께 조금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그 질문을 또 유도해줘. 이런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반구조화적이면서 뭐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가 또는 X와 O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빈도에 대한 거. 지금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빈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구조화된 X와 O 중에서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질문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적 우리 또 프로젝트 프로포잘로 가서 또한 이런 거죠. 질적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성찰, self reflection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질적 연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도 이 셀프 리플렉션을 많이 해야지 좋은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얼만큼 잘 아는가, 나는 이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 연구 제대로 가는 거야 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연구 노트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 노트 계속 매일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 노트 매일 쓰는 게. 연구 노트 계속 써라. 그리고 이 사전 지식이 연구자의 연구 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우리 편견 갖지 말아라. 이렇게 편견이에요. 편견.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 갖지 마. 편견 갖지 말란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내 연구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보되, 주관적이되 객관적으로 말해. 이거 어려운 얘기죠. 주관적이되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연구 환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구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최대하게 높일 수 있는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은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를 진행해 나갈 때 아주 최대한 적합한 곳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잘못된 연구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마나 꽝이 된다. 그렇죠. 하나마나 꽝이 된다. 그렇게 꽝이 되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를 시작할 때 당연히 연구 윤리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공식적인 연구 허락을 맞아야 한다. formal permission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위한 그 연구 계획서, 소위 프로포저를 쓸 때는 뭐 몇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이 두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하면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수행하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나 또는 평가하는, 이게 뭐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 같은 거 했을 때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과정을 다니면서 연구재단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걸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제안서를 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안서 쓸 때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또는 올바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우리 주제와 연구 문제를 제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연구자가 계획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증명,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질적 연구 누구누구 수업을 들었다. 또 나는 그 전에 어떤 연구를 했다. 나는 어떠한 현장에서 레저 서비스 그 창업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잡지나 학술지에 기고했고 게재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둘째, 질적 프로포절의 정당성에 대한 부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 제안서는 정치적 언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와 제안하는 새 연구사의 관계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거시적 관점의 정치가 아니에요. 미시적 차원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교사와 교수와 사이에도 그 계급이 나눠질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정치적인 권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나는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충분하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언급. 그 다음에 여길 가다 보면은 이거는 교장의 시각이 아닌 지금 새로 부임한 교사들의 시각이다. 뭐 이런 언급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 연구가 과연 나와 연관된 그 위원회는 어떠한 그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의견이 같냐 틀리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연구자는 자신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도 제가 우리 여기 나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했듯이 내가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내가 연구 도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단코 내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의 그 프로포절, 퀄리테이티브 프로포절의 그 중요한 그 구성체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구성체들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가를 보면 표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구가 다 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연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표지. 그리고 제목,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의 이름, 소속명, 그 다음에 주 연구자의 확인, 연락처, 뭐 보고서에 오탄데 보고서에 제출된 기관의 이름 이런 것들이 표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들어갈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퀄리티브 프로포절에 대한 요약본도 있을 수 있죠.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에 대한 요약본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내가 제안할 때도 요약본이 있을 수 있어요. 몇 자 이내로 요약본을 제시하시오라고 관련 기관들, 문화체육관광부나 뭐 벤처 연관된 데서 우리가 레저 서비스와 연관된 연구를 하겠다 할 때 이런 벤처 사업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연구 문제의 일반적인 설명이나 연구의 중요성, 방법론, 자료 분석에 대한 거 뭐. 근데 보통 연구 요약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겠죠. 직접 그 프로포저 같은 경우는 200자 내로 짧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프로포절의 본문을 보면 연구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구의 필요성. 제가 그러니까 연구의 그 필요성과 목적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연구 학위 논문이나 연구물이나 똑같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연구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연구가 왜 필요해요? 이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목적이 명료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쓰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진술, 연구의 제한점, 용어의 정의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 진술 세 가지. 그럼 이 연구는 당연히 제한점이 있을 수 있죠. 이 연구가 어떻게 모든 거를 다 다룹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구에 대한 방법.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설명, 연구 절차에 대한 제시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포토보이스라든지 또는 뭐 자문화 기술지라든지 분석 기법.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질적 연구와 연관된 분석 기법 얘기하고 타임라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겁니다. 중간 보고 언제 하고 결과 보고 언제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저도 이번에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인터뷰를 하는데 1인당 인터뷰 한 번 하고 3만 원씩 그 상품권, 뭐 커피 상품권이 됐건 이런 걸 드리거든요. 이런 리워드를 드리다 보니까 10명이 넘는 분을 1회 인터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1회 또는 2회씩 인터뷰 하니까 10몇 명이니까 그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저는 국가 과제를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적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내가 쓴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윤리성과 연관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재밌는 연구.
질적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론 여기는 부록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동의 양식, 이 동의를 아직 안 받았죠. 계획이니까. 전화 인터뷰 동의서, 사진이나 테이핑 사용에 대한 인정서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연구 현장에 대한 접근 편지, 대부분 기관장한테 하게 되죠. 우리 레저 서비스 업체 와그 같은 경우 와그의 대표 선우윤 대표한테 보내겠죠. 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이력서까지도 부록에 들어가서 연구를 평가하는 분들이 쉽게 연구를 체크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에서의 이러한 그 프로포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평가자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많이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clarity를 갖고. 그러니까 이거죠. 연구자는 연구하려는 것이 정확한가, 또한 그걸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 제안서의 각 단계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입각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우리 서론에 대한 부분, 본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하겠는지가 명확하냐가 체계적이냐를 갖고 평가하죠. 이게 명료성이에요. 두 번째,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comprehensiven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도 이해되기 쉽도록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글은요 쉽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 되려면 쉽게 써라. 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단문으로 단문으로 자꾸 쓰려는 연습을 해라. 단문으로 쓴 글이 좋은 글이다라는 얘기 자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연구 형식에 맞게 연구 절차 수집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는 끝나고 나면 이루어졌는가. 계획과 우리의 과정에 맞아야 된다.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프로포절의 어떤 체제, 어디나 양식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걸 맞춰서 썼는지를 이제 프로포절의 양식과 규칙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친환경계 형성 라포라고 그랬죠. 라포. 라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라포. 그러니까 실적 연구에서 낯선 사람, 그렇죠. 우리 그 연구 참여자가 처음부터 알던 사람도 있을 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 제가 뭐 중년 여성들의 이명훈 팬클럽, 김호중 팬클럽 회원님들 만날 때 제가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제가 막 비 오는 날 우리 또 김호중 씨 팬클럽 만나고 막 우리 보라색이거든요. 김호중 씨 팬클럽 그 회원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 팬 커뮤니티 색깔은 보라색인데 그분들이 막 진짜 보라색 입고 나오셔서 저랑 인터뷰 하는데 네, 진짜 저도 쑥스럽죠.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포 형성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동질감을 주고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점점 30분 40분 50분 지나면 친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인터뷰 전부터 친해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편한 장소를 선택해라. 저는 연구자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고 또 식당도 갔거든요. 가는 거예요.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우리 학교로 오시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데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참여자가 화제를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줄 때 이게 가능해요. 김호중 씨 팬클럽 회원들이 천상재회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천상재회 들어봤습니다. 정말 가슴 울리던데요. 이런 식으로 탁탁 인터뷰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탁탁 맞춰주는 추임새를 넣어주면 너무 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즐거워하세요. 저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친해져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비구조와 반구조인데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연구자가 설정된 주제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을 때, 즉 나입니다. 연구자는 누구죠? 나죠. 예. 나의 케이스. 내가 잘 몰라요. 이럴 때 주로 비구조화를 사용합니다. 주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판적인 교차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용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어 A에 대한 이야기 후에 B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즉 A와 B가 뭐가 맞다가 없어요. A도 맞고 B도 맞을 때 A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B를 들어야 될 때에 쓰는 게 바로 비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무게를 두지 않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비구조화가 좋아요.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경우. 이럴 때 비구조화. 이걸 우리는 비판적 교차 상황, 크리티컬 정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관리. 이야기가 끊어질 때 본 이야기로 돌아가는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비구조화 인터뷰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 이게 막 이야기하다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몰입하시는 우리 인터뷰이들이 이야기하시다 또 다른 얘기 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인위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때 내가 또 이들과 함께 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이야기가 좀 끊어졌거나 방향이 틀렸을 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쉽진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레저 참여자들의 레저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그분이 신나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거 내가 이거 복원시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해보셔야 돼요. 자주. 그리고 좋은 인터뷰라는 것은 연구자는 방해하면 안 돼요. 연구 참여자들 충분히 이야기하시게. 우리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촉진시켜주는, 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반구조화된 인터뷰입니다. 반구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그랬듯이 세미 또는 세마이 스트럭처드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레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저 또는 스포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질문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구조화된 연구 방법이고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질문이 한 가지 주제만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순번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그 반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데서 일반적인 기법들도 또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질적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터뷰어는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된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굿 리스너예요. 굿 리스너가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책도 있습니다. 책 되게 두꺼운 책에 한 권이 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good listener가 되느냐. How could be a good listener가 되는 거.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연구 대상자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기다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주 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연구 대상자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로부터 그 연구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야, 내 시간 허비했어가 아니라 이 주제 재밌는데 내가 경험했지만 나도 이거 관심 있어요 라고 이끌어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예요. 도구. 이거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도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쁜 인터뷰도 있을 수 있겠죠. 나쁜 인터뷰는 뭡니까?
한 번에 많은 질문 던져요. 거꾸로. 이것저것 막 물어봐. 마음이 급해서. 그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하나씩 물어보고 우리 연구 참여자들의 기분을 맞춰드리면서 그들이 속에 있는 마음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연구 대상자들을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금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체험을 이야기 듣고자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위한 답변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답을 원하는 인터뷰만이 인덱스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섞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틱과 에믹의 적절한 사용. 그러니까 에틱과 에믹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에틱, 에믹은 이건 이제 밖이란 뜻이에요. 밖. 예. 밖의 시각.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에틱이라는 것은 안의 시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레저 스포츠 관련된 조직, 예를 들어서 와그 같은 회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와그 회사 내 다시 잘못됐죠. 요 에믹이 겁니다. 에믹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와그라는 회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와그라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 그 다음에 에틱은 밖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와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와그가 그 공급하는 레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게 만들어진 배경, 소비자들의 만족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회사 외부에 대한 이야기, 소비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여가에 대한 것도 이러죠. 우리 여가란 무엇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이런 것보다는 당신의 여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조금 더 그 본인의 포커스를 맞춘 어떻게 보면 에믹 쪽에 더 가까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은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성 없습니다. 그냥 두 줄에서 6줄 정도 넘지 않도록 간단하게 답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찰 몇 가지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우리 질적 연구에 대한 그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관찰도 우리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죠. 질적 연구의 자료 양대 산맥, 심층 면담과 관찰인데 관찰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관찰 뭐 잘 아시다시피 관찰이라는 것은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흘러가는 맥락,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다음 이 개인은 어떻게 이걸 경험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찰의 유형은 참여 관찰, 완전 관찰,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완전 관찰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밖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집단으로부터 연구자의 위치를 배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참여해요. 내가 스카이다이빙 한 사람들의 비행기 안에 상호작용할 때 내가 완전히 스카이다이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완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연구자보다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완전 참여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여기는 관찰보다 중요한 건 참여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여를 더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관찰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 또는 참여자로서 관찰자. 이건 관찰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가 비슷한데 포인트가 여긴 참여자, 이걸로 할게요. 참여자, 여기는 관찰자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경우는 참여자가 더 중요하고 어쩔 때는 관찰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엔 뭐냐? 완전 관찰. 완전히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순전히 카메라만 들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이럴 때를 우리는 완전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넷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심층 면담과 그 다음에 관찰에 대해 조금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주로 질적 자료 또는 질적 자료의 출처 또는 질적 연구 프로포자를 쓰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심층 면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 수업을 마무리 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글쓰기는 간결하다. 한 문장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절대 없어야 하고 한 문단에는 불필요한 문장이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계에 불필요한 부속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질적 연구다. 네, 여러분들 동영상 수업을 위한 녹화 잘 정리하시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학습 되셨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